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 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개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용 장임유도 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과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에서 자폭 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요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 7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 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TL로 쏘아 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던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일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유도 폭탄 GBU-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TL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 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용으로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GBU-12처럼 정밀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 원점을 이탈하는 TL을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과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BU-12의 정밀유도 기능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채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239 천무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폭 앵도진지나 지하경 납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채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관기에 달했던 냉전 시대에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 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히어로 HERO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 날개와 4개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채공형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입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용 완충품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입유도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 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입유도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입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 0.8에서 마하 0.1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즉 자폭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Automatic Target Recognition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TEL을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처럼 수백 캠 떨어진 곳에서 격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BAT Brilliant Anti-Armor Technology 지능자탄을 탑재한 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 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자탄을 과연 국가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가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가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입유도자탄 방출 시험, 자탄 방출 장치 내충격성 검증, 고속환경 장입유도자탄 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 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비행 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불리르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과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은 호랑이가 쥐 따위에게 물릴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국과연 연구원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O형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mm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M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M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 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 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 속도 마하 1.6에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의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EF-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E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E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계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맨 뉴스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맨 뉴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폭탄 선언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을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 영토이자 수도로 돼 있는 예루살렘을 분할하여 그 동쪽 지방을 수도로 삼는 황당한 이스라엘 분할 방안을 시진핑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잘못된 걸 건드린 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중국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고 있습니다. 책보유국인 중국이 이란과의 밀착 연대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이란과 관계가 껄끄러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도 과감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인 이란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중국이 직접 주도를 하는 등 중국의 중통에서의 외교 행보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이 직접 예루살렘 분할 및 국가 설립 등에 대한 이슈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소 당혹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의 움적 없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국방 분야 대만과 긴밀하게 접촉. 이스라엘의 최고 정신적 지도자인 이스라엘 최상위 합비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에는 유대인 공통체가 있는데 이들을 만난 것입니다. 대만은 유택의 인맥들이 세계의 정재계 기술, 언론 분야에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대만 내 유택의 공동체에 그 어느 아시아 나라들보다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드디어 대만과 이스라엘 국방 분야에서 긴밀한 접촉이 이뤄지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핵심 설계자인 제이콥 이나게리 대만 정부 관리자들과 만난 것이 미 언론 악시오스에 공개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대만 국방부 외교부 및 군대와의 며칠간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탄도미사일 방어, 조기경보 시스템 영향작전 의무 복무 및 우크라이나로부터의 교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양안 전쟁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발발할 경우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대공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대만에 도입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달리 국경이 모두 바다로 이뤄진 대만 섬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주변의 초강대국들을 우리나라 강원도만 한 면적의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이겨냈었던 경협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중동에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매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대만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과연 대만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유택의 디아스포라들이 합심하여 스스로 참전을 하면서까지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었던 의지 덕분이었는데 과연 대만이 그러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내의 유대인들. 역사 내내 유택의 상인들이 많았던 도시들은 늘 번성했고 그들을 내쫓고 핍박한 도시나 나라들은 다소 운명이 어두워지는 종국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택의 상인들을 받아줬던 유럽 상업과 무역 증권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보석, 거래의 중심 도시인 벨기에의 앤트워프, 런던, 뉴욕, 홍콩 모두 그들의 힘에 의해 부가 흘러넘쳤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고대 중국에도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90년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대만의 인기 드라마였던 판관 포청천에 등장하는 포청천이 다스렸던 개봉구즉 카이펑시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카이펑의 유대인들은 이미 13세기 이태리 여행가 마르코 폴로에 의해 중국 내 유태인들이 있으며 그들을 만났던 부분이 서술돼 있고 17세기 초 명나라를 방문한 마테오 리치도 카이펑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1863년엔 상하이 런던의 성공회 선교사가 중국 속의 이스라엘인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오랜 세월 구미권에선 중국 내의 유태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카이펑의 유대인들 중에는 김씨, 이씨, 고씨, 장씨, 조씨, 석씨, 야씨 등이 있어 칠성팔가로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민족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중국 당국은 이 민족들을 중국 내 회교 민족 후이족의 일부로 분류를 하기로 방점을 찍으면서 유태계 중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 유태계들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한 문화 교류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당국이 이 중국 내 유태계 민족들을 가만히 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카이펑의 유대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감시와 자유 억압이 점점 국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이펑의 유대인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제단체들이 카이펑에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자 중국 당국이 외세의 개입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박물관에서의 사진 촬영 카이펑 내 유태교 회당 재건축 계획 소식이 공산당 중앙 사무소에까지 미치자 해당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카이펑 공동체 내의 이스라엘 귀환 활동을 돕는 단체의 다른 활동도 차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한 유태교 관련 기념일에 유대인 공공집회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히브리어 간판도 철거됐으며 카이펑 유대인 역사를 주제로 한박물관 전시도 새로운 규제하에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탄압과 감시 및 규제는 자칫 중국에서의 혼란 상황, 즉 대만과 양안 갈등 등 전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중국에서 자칫 제2의 유태계 박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카이펑의 유태인들과 흡사하게 에티오피아에 거주 중이던 아프리카계 유태인들을 자국 땅으로 오게 하기 위해 군용기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해외 디아스포라 귀환 작전에 큰 관심과 열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도 많은 유태계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스라엘 귀국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자국 동포 송환 작전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혼란 상황 카이펑의 유태인 귀환 작전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가능성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세 번째 만주와 산둥반도 상하이 중국 시진핑의 이스라엘의 분할 발언 별도 국가 설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분리주의 운동이 좀 더 치밀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리 독립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주 산둥 상하이 지역이 유태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펑이 위치한 산둥성과 근접한 후난성 일대 외에도 상하이 구시가지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북만주 지방의 경우에는 유태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이며 오늘날까지 유태인들과의 인연이 많은 도시들입니다. 상하이의 경우에는 유태계 자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후난성과 인접한 산둥성의 경우에는 최근 이스라엘과 산둥성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산둥섬 일대를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전체가 친유대 성향의 지역으로 바뀔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자를 만들었다는 이들로 알려진 동이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역시 이 산둥성 지역인데 충격적이게도 고대 한자의 많은 부분에서 유태교와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자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동이족인 태오, 보키씨의 경우 산둥성 혹은 카이펑 유태인들의 거주지와 인접한 후난성 일대의 태오, 보키씨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유태계의 역사와 동이족과의 역사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야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만주 하얼빈을 중심으로 한 북만주 지방입니다. 하얼빈의 경우에는 1900년대 초부터 소련에 핍박받던 유태인들이 정착한 동양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로서 오늘날까지 유태교 회당인 지나고 그 등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하얼빈 바로 인근 국경 너머 러시아 비장유태인 자치주라는 별도의 유태인 자치구가 있는데 러시아의 내외부적 혼란 상황이 야기되면서 현재 유럽의회에서는 비장유대인 자치주가 포함된 극동 연해주 지방을 별도의 국가로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유태 시오니스트들의 발상지나 다름없던 북만주 하얼빈 일대의 운명 역시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이 이스라엘에서의 분리주의 운동 획책 발언은 곧 중국의 분열을 의미하는 무서운 말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미심장한 방아쇠를 당긴 사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만은 이스라엘, 아이언 돔의 도입을 통한 대공방어 능력이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가장 민감한 쿼터를 건드린 중국 시진핑 정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내 도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 방산이 미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터부터 1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사업 분야의 대미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국내 도선업체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하나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사업 분야 교류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 사령부 NAVSEA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NAVSEA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선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NAVSEA에서 미 해군의 함정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 함정 획득기관인 NAVSEA와 함께 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지디나스코, 노퍽 해군 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지디나스코와 노퍽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도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NAVSEA와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도선업체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신조함정 건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SOS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합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2터부터 3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는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물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 건함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LCS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수에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특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세 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룡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한화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상황 이러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은 전 지구를 작전 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 수와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 340척 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세 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부 타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몰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며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극비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EO SHIPS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인 PEO SHIPS가 구축함 및 수륙양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미 방산 수출에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 한국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CNN에서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실이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 현대중공업 및 한화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급, 도산한 창호함급 잠수함과 건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터부터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한 창호함급과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도산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 지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무려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